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식을 위한 끝없는 부모의 사랑을 담은 그런 사연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타나? 외간 남자랑 당당하게 바람 피우며 애까지 버려놓고 이제 와서 뭘 해달라고? 지금까지 등골이 휘게 종훈이 키워놓은 건 나야.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으니까 당장 여기에서 나가! 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패션 회사에서 근무하며 가방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죠.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처음 알게 되어 몇 년 동안 친구로만 지내오다가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는 사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양가 가족들 일도 낱낱이 알게 되고요. 저도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참 많은 일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아픈 가정사를 내가 들어도 되나 싶어 조금은 부담스러웠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동안 남편과 시아버지가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편이에요. 쉽게 말해 파파보이라고 할 수 있죠. 마마보이는 많이 봤어도 파파보이라니 결혼 초반에는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파파보이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참 많이 생기더군요. 그날은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고 저와 남편은 두 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찾아갔죠. 그런데 기분 좋게 선물을 건네드리자 시아버지가 다짜고짜 돈을 함부로 쓴다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훈이 너 내가 돈 아껴 쓰라고 했냐 안 했냐? 고기에 옷까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뭐 한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 생일이 뭐 별거라고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냔 말이야. 나는 이거 안 받을 테니까 얼른 가서 환불해라. 아버지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이잖아요. 자식이 챙겨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와서 드리는데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 돈 많이 안 썼어요. 남편은 그래도 생일인데 받아달라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당장 환불을 해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뜻을 따르겠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두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무뚝뚝한 편이라고 해도 군대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느꼈던 게 시아버지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인지 생일 선물을 고르면서도 엄청 고민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평소에도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바로 일어나 빠릿하게 움직이고 눈치도 엄청 살피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성격이 워낙 엄하신 편이라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따뜻한 물을 대령할 정도였거든요. 너무 심하게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도 옆에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 생신날 집안은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심각한 상황에 저는 분위기도 풀고 이유도 알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종훈 씨가 아버님께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어 하다 보니 조금 오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저희들도 효도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큰 소리를 내시니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혜미야, 지금은 서운하게 느껴질진 몰라도 사람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대비를 해야 해. 종훈이 저 녀석은 몸소 겪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니 내가 다 답답하다. 시아버지는 너그럽게 봐달라는 저의 말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는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에 남편이 학창시절 사고라도 쳤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영문 모를 표정을 짓고 학창시절에 돈 사고라도 친 거냐며 몸소 겪은 게 뭐냐 장난스럽게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이 사고나 치고 다닐 사람으로 보이냐고 하더니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중학교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사고 이후로 거의 1년 반 정도 옴짝달싹 못하고 병원 침대만 누워 지냈어. 그때 아버지는 병원비 할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셔야 했고. 아, 그래서 아버님이 돈 문제에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야? 그런 큰일을 겪었으니 돈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겠네.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뺑소니 사고가 나게 되었고 대퇴골 골절과 팔다리까지 모두 부러져서 크게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3일 정도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고요. 어느새 집에 들어오신 시아버지도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고 이후 남편이 깨어나지 못하길래 혹시나 저 세상 가는 건 아닌가 마음을 졸였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남편은 3일 만에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수술 후 치료가 길어져 1년 반 동안 침대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더군요. 그러나 당시 시댁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매달 병원비 정산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남편의 치료를 이어나갔던 겁니다. 물론 눈앞에 불어나는 병원비도 걱정이었지만 남편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걷지 못하게 되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았다네요. 그래서 혼자 발을 동동거리시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시아버지가 혼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3살이 되던 해에 시어머니는 외간 남자를 만나며 돌아다녔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을 외간 남자에게 가져다주며 밖으로만 나돌아다녔죠. 덕분에 시아버지는 육아에 돈 벌어오는 일까지 도맡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 어린 남편은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시아버지는 결국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당신 말대로 도장 찍고 깔끔하게 나가줄 테니까 위자료랑 재산 분할해줘. 나는 최소한 이 집값의 반은 받아가야겠어. 뭐라고? 재산 분할에 위자료를 해달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요구해? 양심이 없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밖에서 외간 남자까지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돈을 요구를 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혼해줄 테니 끝까지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대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양심이 있는 거냐며 노발대발하셨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왔던 것이었죠. 아니, 이혼해달라고 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그럼 위자료랑 재산 분할해주는 건 당연한 절차 아니야? 당신이 돈 줄 때까지 나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니까 각서를 쓰던지 돈을 구해오던지 해. 이 사람이 진짜 정신이 나갔나? 아직도 내팽겨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시위해도 나는 돈 절대 못 주니까 받고 싶으면 그냥 소송해.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쫓아냈대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이혼 소송을 걸었던 것이었죠. 혹시나 시어머니 말대로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외간 남자를 만나왔다는 게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 덕분인지 시아버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남편을 키우고 바깥일을 하며 지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 어린 남편을 이웃집에 맡겨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거의 신경을 써주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죠. 덕분에 남편은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가면서도 목숨만 붙어있기를 빌고 또 빌었다고 해요. 다행히 신이 시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인지 남편은 큰 수술을 해야 했지만 목숨이 붙어 있었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뺑소니를 당했기에 범인을 잡을 때까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 시아버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아버지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형님, 저희 종훈이가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범인을 못 잡아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도움 청할 사람이 형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종은이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 애 인생이 걸려있다는데 큰아버진 내가 도와줘야지. 3천만 원이라고 했지? 바로 보내줄 테니까 얼른 병원에 가서 병원비 처리해. 그렇게 시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한동안 남편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시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한 남편에게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빨리 회복하라는 말을 건넸죠. 그러나 평소 경제력으로 시아버지를 무시하던 큰아버지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빌미로 시아버지를 괴롭힐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버지는 틈만 나면 시아버지를 불러 부려먹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큰아버지 호출을 받고 나가야 했습니다. 제필아, 너 지금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 오늘 거래처 사장이랑 한잔했는데 대리도 안 잡히고 혼자서 갈 수가 없네. 너 맨날 나한테 은혜 갚겠다 말만 하지 말고 와서 내 차 운전 좀 해라. 형님,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었는데 지금 출발해도 좋게 1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변에 있는 찜질방 같은 곳에 가셔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시아버지는 가족한테 진짜 너무한다 싶었대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돈 좀 빌려줬다 한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갑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죠. 그러나 큰아버지 성격을 보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열불이 나도 큰 소리 내지 못했던 거죠. 그날도 시아버지는 큰아버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노발대발하면서 데리러 오지 않을 거면 빌려준 돈을 당장 가지고 와라 하셨대요. 결국 시아버지는 갚을 돈이 없으니 술집으로 큰아버지를 데리러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음에도 막말에 운전 방해까지 했다더군요. 너는 임마 내가 네 아들 살리겠다고 돈까지 해줬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괴물이 되는 거야. 야, 이거 비싼 차인데 자꾸 운전 험하게 할래? 너 자꾸 이딴 식으로 나면 빌려준 돈 바로 회수한다. 제가 언제 형님 말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돈 빌려준 은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차도 조심히 운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큰아버지의 말에 시아버지도 화가 잔뜩 났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랑 싸워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주는 쪽을 택하셨죠. 그러나 큰아버지는 좋게 맞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까지 쥐고 흔드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리비나 하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고 들어가셨대요. 큰아버지 행동에 시아버지는 정말 속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큰아버지에게 진 빚을 단숨에 갚아버리고 인연을 끊은 채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결국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는 것은 시아버지였어요. 그날이 지나고 나서도 큰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아버지를 부려먹었습니다. 술을 먹을 때마다 기사 노릇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잡초 뽑기, 잔디 깎는 일까지 잡일은 모두 시아버지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나 몇 달 후 남편의 회복만을 바라보고 버티던 시아버지의 화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잡일이나 기사 노릇 정도는 기분이 나빠도 돈을 갚을 때까지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는 조카의 심부름을 맡아서 해야 했고 더 큰 무시를 당했던 것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는 대기업에서 좋지 않은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마감 날짜까지 신청서와 작품을 현장에 제출해야 했죠. 시아버지가 들은 바로는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면 취업을 하는 데 유리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조카는 잠도 못 자고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감 날짜에 겨우 작품을 만들었는데 마침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대회에 출품은 해야겠고 약속은 가고 싶으니 조카는 당연스럽게 본인에게 일을 시켰던 것이었죠. 게다가 평소 큰아버지가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더니 자연스럽게 가정부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 서류랑 작품을 달빛 기업에 가져다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서요. 시간도 많으신 것 같은데 나가시면서 이것 좀 대신 제출해주세요. 혜주야, 내가 네 작은 아버지긴 하니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이건 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을 해버리네. 아무리 네 아버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못 써. 시아버지는 조카의 예의 없는 행동에 교육 차원에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걔가 걔를 낳는다더니 보고 자란 게 사람 무시하는 것뿐이었는지 큰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했대요. 오히려 본인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가 놓고 이 정도에도 못해주냐고 소리를 질러댔던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큰어머니도 함께 나서서 손가락질을 하셨다더군요. 가족이라고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서방님이 뭔데 내 귀한 딸을 그런 식으로 대요? 애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얼른 애가 시킨 심부름이나 해줘요. 10시까지라고 하던데 그거 늦으면 다 서방님 탓이에요. 아니 형수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애가 어른한테 바락바락 우기고 못된 짓을 하면 직접 나서서 혼내셔야죠. 그리고 제가 공짜 돈 받았나요? 왜 자꾸 빌린 돈 가지고 저를 부려먹으세요? 빌린 돈 더러워서 이번 주 내로 갚을 테니까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큰아버지 집문을 뻥 차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뒤에서는 조카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제출을 하냐고 울고불고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나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시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건물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나왔는데 소중에 3천만 원이 없는 상황이라 막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수습은 해야 하니 급한 대로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돈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시아버지 지인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도저히 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막막한 현실에 다시 큰아버지에게 가서 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순간 사채놀이를 하는 친구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물론 아무리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사채를 쓴다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시아버지도 잘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존심을 굽혀 큰아버지에게 빌 수도 있었지만 한동안 이런저런 일로 불려다니면서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사채놀이를 하는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영훈아, 나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 할 돈이 없어서 내가 아들 치료가 끝나면 조금씩 차근차근 갚을게. 나야 뭐 돈놀이 하는 사람이니까 돈 빌려주는 거야 어렵진 않지. 그런데 사정이 그렇다 해도 이자는 안 받을 수가 없다. 여기도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 친구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지 않냐? 시아버지는 친구의 말에 덜컥 겁이 났다고 하더군요. 사채이자 무서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수십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자 부담을 감수한 채 3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그 돈을 곧장 큰아버지에게 계좌이체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집 식구들과는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으로 전화번호 삭제까지 하셨죠. 당연히 큰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카가 결국 시간이 늦어서 대회에 참가를 하지 못했고 열이 받은 큰아버지는 문자로 당장 와서 빌라고 통보하셨거든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친구에게 빌린 돈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 일용직과 대리운전 일을 하는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편의 병원비조차 감당이 되질 않아서 종종 며칠씩 이자 입금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친구는 돈거래에 있어서는 집요했어요. 이자 입금이 하루라도 밀리면 곧장 직원들을 보내 협박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이 아저씨, 오늘도 이자가 밀리셨네. 자꾸 제때 돈을 안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 얼굴 계속 보고 싶은가 봐. 그렇게 일해서 이자도 못 갚는데 원금은 언제 갚으려고 그래?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이번 주 내로 꼭 이자 보내드릴 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매달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매일같이 심장을 옥죄는 기분으로 사셨어요. 이자는 매일같이 불어나지 사채 직원들은 전화로 해결이 안 되면 찾아와 뒤집어 엎지 사는 게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죽으림을 다해 빚을 갚고자 하셨대요. 그러나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맞는 건가 봐요. 시아버지에게 들이닥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문안이라도 오라는 의미에서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해오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은 늦었지만 엄마라고 병문안을 왔구나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죠. 뺑소니 교통사고 났다더니 뭐 멀쩡하네. 3개월 지났으면 뺑소니범은 잡은 거지? 당연히 피해 보상도 받았을 거고. 계속 누워 있었으니 보험에서도 꽤 나왔을 테고. 그 돈 반은 내 몫이니까 계좌로 좀 보내줘.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애가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데 간호는 못해줄 망정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뺑소니범 아직 못 잡았을 뿐더러 돈이 생겨도 당신 몫은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 그리고 돈 얘기할 거면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 그날 시어머니는 누워있는 남편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무작정 보상금 반은 본인 몫이라고 우겼어요. 당당하게 보상금 반을 내놓으라고 우기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일부러 뒤늦게 나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뺑소니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면 보상금 절차가 끝나지 않았을 테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간병이라도 자처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꿍꿍이를 확인한 시아버지는 곧장 시어머니를 쫓아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가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며칠 내내 병원으로 쫓아와서 자꾸 돈을 요구했고요. 뺑소니범 아직 못 잡았다고 했지? 그럼 내가 그 사람 잡는 거 도와줄 테니까 피해 보상 나오면 나랑 반씩 나눠 갖자. 나도 웬만하면 자식이 누워있을 때 돈 얘기하지 않는데 워낙 상황이 급해서 그래. 당신 사정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생기지도 않은 돈에 침을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뺑소니범 잡혀서 피해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밀린 빚 갚아야 되니까 꿈도 꾸지 마. 시아버지는 기회가 생기면 끝까지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혼할 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쳤나 봐요. 그러면서 돈을 못 주겠으면 본인이 뺑소니범을 잡아서 직접 피해 보상을 받아가겠다는 헛소리를 했던 거죠. 그러자 남편은 침대에 누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화를 냈대요.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3살 때 나 버려둔 채로 아버지랑 이혼했으면 끝이지.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돈 요구를 해? 피해 보상을 받아도 아버지가 받을 거니까 손댈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제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종훈아, 내가 언제 너를 버렸다고 그래.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설마 엄마가 되어서 너를 버리려고 했겠니?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사정이 있어서 네 앞에 못 나타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 좀 도와줘.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스스로 회복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크게 열을 받았던 것인지 물고기가 팔 따기는 것처럼 침대에서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병실에서 끌고 나갔고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행동에 당황했는지 멍하니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나갔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거죠. 덕분에 두 사람은 한시름 놓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종종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시어머니가 쫓아올 때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를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신혼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군요.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뵙는 거라 집까지 찾아오신 게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와 남편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면서 헛소리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말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제 앞에 고지서 한 뭉텅이를 내려놓더니 대신 좀 갚아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치고 저에게 당당히 돈을 요구하셨죠. 원래 여자가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큰 선물 하나 해줘야 하는데 소식이 없어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 나는 다른 여자들처럼 밍크코트 같은 건 바라지 않을게. 다만 내가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고지서에 적힌 돈 좀 대신 갚아줘야겠다. 이 여자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며느리한테 돈을 요구해. 너는 아들 부부한테 그딴 거 요구할 자격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 남편도 합세해서 지금껏 엄마 노릇 한번 한 적이 없으면서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돈 받을 생각만 하는 듯 보였죠. 시어머니는 거절당할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갑자기 제 손을 가져가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데 우리 착한 며느리가 도와줄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고 고지서들을 한 뭉텅이 들고 와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니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잡힌 제 손을 빼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이게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좋게 이야기했더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 처먹네. 나 네 남편 친엄마야.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서 보냈는데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무시해? 나 집요한 사람이다. 당장 돈 준비해서 가지고 와. 누가 보면 네가 종훈이 다 먹여 살린 줄 알겠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뺑소니 사고 났을 때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한 거밖에 더 있어. 오히려 내가 종훈이 사고 났을 때 사채 사기까지 당하면서 애 키웠어. 사기라니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병실에 다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악재는 계속 겹친다는 말이 있더니 시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당했대요. 원래 사기 행각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아버지도 돈 때문에 참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일용직 일과 대리운전 일을 밤낮 없이 나가고 있는데도 돈은 모이지 않았고 빚은 늘어나니 눈앞이 캄캄하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일하면서 알게 된 여자의 권유로 다단계 일에 휘말리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가 이상한 물건들을 병실에 가지고 오니까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단순하게 본인 병원비가 부담되니까 인형 눈 붙이는 부업이라도 하시는 건가 생각했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 걸 보면서 다단계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가지고 다닌 물건들은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여 사람들에게 몇 배 이상의 금액으로 되팔고 있던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시아버지는 그만큼 퍼센트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고 사기를 당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병원비가 꽤 밀려있던 상황이었고 친구에게 빌린 사채이자도 감당해야 했기에 간절함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달려들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그저 일하면서 만난 그 여자의 말만 믿고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이었죠. 정비님에게 들었겠지만 제필님이 열심히 투자해서 제품 판매하면 충분히 원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일 돈 못 버는 사람이 5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고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도 가져가세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진짜 아들 치료 받게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해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시아버지 성격을 보면 절대 그런 사기 행각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누워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얘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돈이 정말 필요했고 한 달에 500만 원을 쉽게 벌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속아 넘어갔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세요. 그만큼 당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돈이 너무나도 간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몽땅 털어놓고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고 다니셨대요. 지인들에게도 팔고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어 자신의 물건을 권유했던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정미소 아주머니 가게 들어갔다가 제품을 권유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기계처럼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종훈이 아버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돌아다녀? 이상한 물건들 들고 와서 장사하고 다닌다며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건 알고 있어?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그렇지. 아무거나 막 가져다가 팔면 어떡해. 이거 사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이거 내가 정당하게 돈 주고 떼어와서 파는 건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웃기네. 앞에서는 실실 웃으며 제품 구경할 때는 운죄고 왜 뒤에서 수군거린대? 그때 아주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제품이 좋아서 실실 웃으며 구경한 줄 아냐고 크게 화를 내셨대요. 그러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이유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장사질에 놀아난 게 아니라 그저 시아버지가 안쓰러워서 맞춰준 거라면서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 동네에서 봐온 시아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고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기인 것을 알아도 물건 좀 팔아주자 했던 거라며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더군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미 다단계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주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아주머니는 시아버지의 등짝을 몇 번 치더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얘기하셨죠. 이 양반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 종훈이 아버지가 정당하게 돈 주고 떼어와서 파는 게 아니라 그게 다단계라는 사기 행위라고요. 사기꾼 집단에서 백날 물건 팔아봐라. 그거에서 원하는 만큼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설마 그런 걸로 사기를 치겠어요? 내가 바라온 만큼 수수료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 회사 소개시켜준 여자는 직접 본인 통장도 보여줬다고요. 분명히 한 달에 1,500만 원씩 찍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시아버지가 통장을 직접 봤다고 하자 그 사람들이 일부러 믿게 하려고 속임수를 쓴 거라며 방방 뛰셨다더군요. 분명히 그 여자는 가짜 통장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여 다단계 집단에 데리고 가면 돈을 받아 챙길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같이 가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억지로 끌고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경찰관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야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피 같은 200만 원 되찾아야 한다며 경찰관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다더군요. 결국 시아버지는 아주머니 덕분에 그 자리에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셨고 사기꾼 집단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돈 일부를 받아올 수 있었대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후 시아버지는 다시 일용직과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사기까지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가 안쓰럽게 느껴졌나 봐요. 어느 날 박스에 무언가 한가득 담아 병문안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종훈이 아버지, 이거 받아요. 내가 직접 걸어놓을까 하다가 사고 현장이 정확히 어느 부근인지 몰라서 가지고 왔어요. 하루빨리 뺑소니범을 잡아야지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것 같아서 내가 이것저것 만들어 봤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이게 다 뭐예요? 플랜카드에 전단지까지. 사기 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죽겠구만. 언제 이런 것까지 해왔대?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시아버지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한 동네에서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가족 일에 이 정도도 못하냐 했다더군요. 정말로 아주머니는 가게 일도 제쳐두고 제 일인 것처럼 도와주셨습니다. 남편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가해 차량이 흰색 외제차였으며 사고가 났을 당시 버스가 한 대 지나쳐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버스 회사에서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시아버지의 사정을 얘기했더니 안쓰러웠는지 도와주셨대요. 다행히 사고 당시에 그 지점을 지나쳐간 버스를 찾게 되었고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버스가 옆 차선을 지나가고 있던 상황이어서 가해 차량의 번호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경찰서에 확보한 블랙박스를 가져다 드린 후 추가로 근처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관님들이 수사를 하니까 금방 범인이 특정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뺑소니범이 잡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뺑소니범이 잡혔으니 금방 피해 보상을 받아 빚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 하더군요. 뺑소니범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음에도 끝까지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우겼대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뺑소니범 엄마가 병원까지 쫓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당연히 사과를 하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더니 그 여자는 하는 짓이 아들이랑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애가 실수 좀 한 것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어떡해요? 우리 인생 망치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먼저 사고 영상 확보했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범인인 걸 알았으면 차라리 나한테 찾아왔어야죠. 아니, 사고를 냈으면 뺑소니가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어찌 되었건 그쪽 아들이 가해자인데 오셨으면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쪽 아들만 소중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귀한 아들도 지금 큰 수술 받고 몇 달째 침대에서 누워만 있다고요. 이 여자는 사과는커녕 합의서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 인생 망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겁을 줬다고 했죠. 그 말에 시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라 합의 절대 못 해준다고 피해 보상금은 재판 가서 받을 거라고 했대요. 그러나 그 여자는 본인 아들은 이제 공무원 될 사람이라고 처벌받은 기록 있으면 곤란해진다면서 합의서를 써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버틴다고 합의서 써줄 것 같냐며 억지로 병실에서 끌어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 그 여자는 합의서를 받지 못한 채로 쫓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쫓아왔대요. 그날로부터 3일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싸우셔서 시아버지와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도 잠시 그 여자가 또 찾아와 합의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시아버지는 또 한바탕 시끄러워지겠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내보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와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거의 매달리면서 애절하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저기, 지난번엔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합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들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출근한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일로 합격 취소 될 판이에요. 피해 보상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별로 합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경찰관님이 전화 오셨을 때 아드님은 본인이 범인 아니라고 우긴다던데요. 그거 들으니 괘씸해서 죄값 치르게 하고 싶네요. 그 여자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간절하게 빌었대요.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되면 아들은 공무원 합격 취소가 되어 인생 망치게 된다면서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뺑소니범은 찬성도 하지 않는데 쉽게 합의서를 써주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냐며 끝까지 재판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끈질기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죠. 결국 시아버지는 그 여자 아들이 젊은 나이고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인데 기록이 남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합의를 해주었어요. 대신 뺑소니 사건으로 보험 처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불한 병원비 외에 피해 보상까지 최대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피해 보상을 받은 후 사채빚을 갚고 병원비 걱정 없이 남편 병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때쯤 또다시 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뺑소니범 잡고 종훈이 피해보상금 1억 넘게 받았다면서. 그럼 반은 나한테 넘겨줘야지. 혼자 꿀꺽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져갈 돈 얼른 내놔. 나도 지금 써야 할 건 많단 말이야. 종훈이 피해보상금에 네 몫이 어딨어. 당신이 애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너는 애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간 것부터 엄마 아기를 포기한 거야. 종훈이는 내가 키운 거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수술하면 그 비용으로 써야 되는 돈이야.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의 친모는 본인이니까 피해 보상도 반으로 뚝 떼서 가져가야 한다고 우겼어요. 결국 두 분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까지 합세했죠. 본인한테는 엄마가 없다고, 그러니까 피해 보상금은 모두 시아버지 몫이니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죽었다 깨나도 본인은 네 엄마니까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야겠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며 억지로 팔을 잡아당겨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아낸 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병실 앞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틈이 보이자마자 또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당연히 시아버지는 바로 내쫓아내려 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연기까지 하나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기 아니라고 본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 좀 떼어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믿어줘. 정말 연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 나 재혼해서 애가 한 명 있는데 남편이 6개월 전에 싸우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얼마 전에는 이혼 소장까지 보내왔더라고. 애 키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나 지금 한 푼도 없어서 그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당신은 종훈이 다쳐서 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그 남자를 키우겠다는 거잖아. 우리가 왜 남의 애 키우는데 돈을 대줘야 하냐?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 여기 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시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죠. 애가 어려서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빚도 많아서 집도 빼줘야 할 판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고 다시는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라며 쫓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시어머니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번 고지서 들고 왔을 때를 기점으로 시어머니는 시댁에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돈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남편의 침몰하는 이유로 시아버지의 아내, 즉 새 시어머니에게도 돈을 요구했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는 재혼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전쟁통에도 사랑은 피어난다고 하더니 시아버지는 남편이 회복을 할 때쯤부터 정미수 아주머니와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때 당시 이혼 후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각자 자식을 키우고 있다 보니 결혼까지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두 분이 만나오기만 했대요. 그러나 두 분의 사이를 알고 있던 남편이 20살이 되던 해 재혼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재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고 결국 서로 합의 간에 살림을 합치게 된 것이었죠. 아주머니는 재혼에 마음먹은 후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행복만 펼쳐질 것 같았던 두 분의 삶이 안정되기까지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어야 했죠. 결혼 후 분가에서 살고 있는 아주머니의 딸이 쫓아와서 절대 재혼하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재혼 반대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 평생 고생했으면 됐지. 남자 잘못 만나서 어떻게 살려고 이래. 게다가 아저씨한테 아들도 하나 있잖아.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려는 거냐고. 아저씨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가 오해하는 거라고. 너도 결혼했고 나도 내 인생 살겠다는데 대체 너 왜 그러니? 이번만 엄마 믿어줘. 딸은 시아버지와 결혼하는 게 싫다면서 절대 허락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끝까지 재혼을 하겠다면서 반대할 생각 말라며 단호히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랬더니 딸은 한참 동안 주저앉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재혼은 허락 못하겠다 생각했는지 억지로 아주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했대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는 끼어들어서 아주머니 딸을 설득하려고 무지에 쓰셨습니다. 지은 양이 이 결혼 반대한다는 건 아는데 기분 좋게 허락해주면 안 될까? 내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 살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요. 우리 별로 욕심 없어요. 그냥 늙어서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고 싶어 그러는 거니까 좋게 좀 봐줘요. 아니요. 저는 엄마 재혼 허락 못해요. 분명히 우리 엄마 데려가서 고생만 시킬 텐데 제가 뭘 믿고 아저씨를 제 새아버지로 받아들여요. 오늘 무조건 다시 원래 집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아주머니는 딸의 이야기에 결국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해요. 내 인생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원래 살던 집은 이미 처분하고 나왔으니 끌고 가도 갈 곳이 없다고 했다더군요. 아주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딸은 재혼하면 인연 끊고 살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 합니다. 그 모습에 걱정이 되었던 시아버지는 몇 차례 따로 딸을 만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인지 2주 뒤 다시 집에 찾아온 딸은 두 분의 사이를 허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곱이 넘은 줄 알았는데 다음번에는 시어머니가 쫓아오셨습니다. 두 분의 사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진 몰라도
뜬금없이 집에 찾아와 새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집값의 반이라는 큰 돈을 말이에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돈을 요구하냐고 지난번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며 크게 화를 내셨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돈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면서 소파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불편했던 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얘기나 들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왜 그 돈을 줘야 하는지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죠. 그쪽이 나한테 돈을 왜 줘야 하냐고? 내가 원래 당신이 들어앉은 이 집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은 내 몫에 돈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집값의 반 내놔. 이미 두 분은 이혼한 사이 아닌가요? 저는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닐 뿐더러 이제 와서 이혼하신 전 부인이 그런 요구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소송하세요. 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소송하라며 확실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도 옆에서 왜 씨알도 안 먹히는 요구를 하냐고 거들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잔뜩 구겨지더니 발로 문을 세게 차며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는 확실하게 거절당했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나타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신혼집에 찾아와 고지서 문제로 속을 썩이더니 최근에는 애까지 데리고 와서 새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시위를 했죠. 그날 저는 새 시어머니와 밖에서 같이 식사하고 반찬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에 시댁에 들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집안에 들어가 새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의 집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둘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주인 마냥 할 얘기가 있다고 앞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했지만 저와 새 시어머니는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곧장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말 길게 뺄 것 없으니까 본론만 얘기할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에 눌러 앉거나 그쪽한테 돈을 받거나 할 생각인데 어떤 걸 선택할래요? 뭐가 이렇게 당당하세요? 이미 이혼해놓고 몇 번이나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시는지. 저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쪽한테 돈 줄 의무는 없잖아요? 새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던 것인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자리에 드러누워 시위를 하더군요. 그러자 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애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쩌냐면서 방방 뛰었어요. 그러나 새 시어머니는 말을 싹 무시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정도가 흘렀을 때 집에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저와 새 시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고 시어머니는 끌려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새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신 시아버지에게 그날 일을 설명하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아예 뿌리를 뽑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스트레스이고 걸림돌이 되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고소를 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주거침입으로 벌금을 내야 했고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 들은 후 본인도 아예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친모인데 가끔씩이라도 연락을 해야 하지 않겠냐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인연을 끊겠다고 다짐한 거죠. 뭐 인연을 끊을 것도 없이 2년이 지난 지금은 시어머니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지만요. 덕분에 지금 시부모님은 스트레스 받는 것 없이 알콩달콩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은 두 분께 효도를 하고 싶다면서 최근 승진을 하자마자 대출을 조금 끼어 조그맣던 정미소를 크게 넓혀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냐고 돈 쓰지 말고 모으라며 한 소리 하셨지만 그날만큼은 활짝 웃으며 고맙다는 말씀을 미소로 표현하셨어요. 최근 남편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말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올해 60대가 되셨고 요즘 따라 참 행복해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야 한시름 덜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신 두 분을 보면서 앞으로 그 행복이 오랫동안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그동안 자식 걱정, 인생 걱정에 힘드셨을 테니 앞으로는 두 분 앞에 꽃피는 인생만 있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앞에도 꽃피는 인생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기막힌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